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미국부터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오늘도 매주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의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그리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오프닝 멘트를 할 때 소장님께서 옆에서 계속 끄덕끄덕 하셔가지고 채점을 받는 기분이 들었는데 뭐 나쁘지 않았습니까? 예, 잘하셨고요. 예. 말씀하신 오프닝 중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많이 사보는 또 업체가 또 요즘 해킹을 당해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예. 또 나름대로 공감대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Y자만 들어가면 자꾸 YTN이 입에 붙어가지고 YTN 먹통 사태라고 할 뻔했어요. 회사에 대한 사심이 깊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회사의 VIP인데 책을 뭐 일주일에 한 두세 권씩 사니까 많이 사시네요. 네, 많이 사는데 지금 거의 일주일 사태가 되는 것 같아요. 9일부터 먹통이었잖아요. 해킹인지 뭔가 시스템 에러인지에 대한 논란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일단 랜섬웨어라고 밝히긴 했는데 여기 이제 사과문이 어제 이제 그 장문에 그게 이제 공지로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뭐 매일매일 체크를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해결한다고 하는데 뭐 정보 유출 문제가 아무래도 좀 관건이 되긴 하겠죠. 아직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전문가분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저도 타격이 좀 있는 게요. 저도 이 회사를 쓰는데 저는 종이책을 보지 않거든요. 이북을 보시죠. 예, 이북을 보니까 이게 먹통이 돼가지고 다운이 안 되시는구나. 예.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좀 답답한 시기인데 전단이 좀 길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죠.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 협상 영국 런던에서 진행이 됐는데 하루 더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일단 마무리가 됐네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일단은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를 낮추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해서 그 학생들의 유학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하면 이제 반도체 같은 기술의 수입 문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는 수출이고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 수입 문제가 걸렸는데 이제 그 부분 중에 관세 문제하고 유학생 문제는 해결한 것 같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류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제네바 협상 이후에도 히토류 수입이 미국 입장에서 수입이죠. 중국 입장에서 수출인데 히토리 수입이 중국에서 뭔가 제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굉장히 강한 의심이라든지 굉장히 강한 합리적인 외교적 제스처를 피면서 이거 빨리 풀어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히토리 같은 것들이 결국은 반도체 발전소 텁이 모든 데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수입돼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큰 것들은 했다. 근데 이제 지금 안 나오는 것들은 첨단 산업 기술에 대한 얘기, 첨단 산업 기술 혹은 첨단 산업 제품에 대한 어떤 수출 규제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미국이 대중 수출 규제,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중 수출을 견제하는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토류가 자꾸 등장을 하는데 저희가 어제도 다뤘지만 오늘도 잠시 뒤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전혀 아직 가늠할 수가 없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누구 승? 히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승. 역시 중국의 승리. 근데 이제 히토리라는 게 우리가 이제 히토리가 이제 희귀해서 히토리라고 오해하고 계신데 그건 아니에요. 표면에 편만하게 있긴 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히토리를 이제 우리가 내재화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시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걸 못하고 중국한테 저렇게 지리멸멸하게 끌려다닐까라고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안타깝게도 히토류를 이제 가공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 특허를 90% 이상을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에서 생산된 히토리 같은 경우도 가공할 때 결국엔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히토리를 가공할 때 일부 히토리 같은 경우는 방사성 원소에 붙어있는 히토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히토리를 하나 얻기 위해서 산을 하나 깎아내야 된다 이런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만 특정 히토리 같은 경우는 방사능이 이제 누출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 발전은 중국이 조금 있다라는 거죠. 히토리를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히토리 없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물건을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들인데. 진주냉면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 같아요. 우리나라 3대 냉면이 있다. 우리가 함흥평양인데 진주냉면이 있는데 진주냉면은 해물로 만들어요. 해물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 약간의 이제 비린내 식히면 나는 거기 때문에 진주냉면을 만들 때 거기에다가
그 자갈을 달궈 가지고 바닷가에 많은 자갈 네. 그걸 넣으면서 물을 폭발하듯이 그 비린내를 삭힙니다. 그게 히토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같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역시 먹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물 같은 걸 끓여서 100도로 높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보다는 더 폭발시킬 수 있는 그 자갈 같은 게 히토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가 금속에서도 조금만 들어가면 그 금속이 강해지거나 예를 들어서 그 뭐 우리가 전자파를 흡수시켜서 스텔스기를 만든다거나 그런 효능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특허를 중국이 갖고 있는 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참 이 히토류가 그렇기 때문에 권위주의 국가, 노동 인권이 무시되는 나라, 인건비가 싼 나라 이런 데서밖에 할 수가 없다 보니까요. 선진국에선 좀 어렵고 중국이 패권을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최근에 나온 흐름들을 보면은 미국이 이 히토류 때문에 정말 너무나 다급하고 아쉬워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잖아요. 미국 산업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첨단 산업도 있지만은 왜 이렇게까지 미국이 히토류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일단은 뭐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목을 매는 상황 비슷한 것 같다. 뭐 제가 이제 그 앵커님께서는 뭐 이쪽 미국이 좀 목을 매는 측면 얘기하셨지만 이제 중국도 지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죠. 중국도 경제가 경제가 약간 어렵고 뭐 저희 국가들 불러다가 이제 미국의 관세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협조도 하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불러가지고 뭐 협상했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경제 성장의 전망치가 4%대로 급락했다는 얘기는 4% 안 될 거라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게 안 될 거라 그러니까 통계상의 이슈 때문에 안 될 거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어렵다. 그러니까 둘 다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뭐 그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수출을 뚫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히토류를 써서 가장 뭐 많이 만드는 게 모터, 발전기, 그렇죠. 뭐 풍력 발전, 터빈, 뭐 이런 정도는 다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투기 결국은 이런 것도 역시 방산의 문제가 되는군요. 전투기 기술에 아무래도 금속에 크게 그러니까 금속의 강도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고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뭐 첨단 전투기, 그다음 미사일 다 이게 히토류가 안 들어가면은 개발을 할 수가 없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 그거는 미국이 정말 거의 유일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조업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항공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결국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군사 경쟁에 있어서도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거든요. 놓칠 수가 없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발전기 같은 것도 터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원전의 제어본 같은 것들도 이것을 써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수 그러니까 모든 광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철로 만들 수도 있는데 철로 만들면 성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가볍고 강하고 견고하고 오래 쓰고 이렇게 제어 가능하게 만들려 그러면 그리고 균등하게 균질한지를 오래 가지려고 만들려고 하면은 이런 히토류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 기술, 뭐 발전소 기술, 그러니까 방산 크게 말하면 에너지, 자동차 이 세 분야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광물이다. 반도체까지도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나라 모두 급하긴 급했는데 지금 모양새 자체가 미국이 너무 망신당한 모양새라 이건 조금 역시 트럼프는 트럼프입니다. 아무튼간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요.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고요. 많은 나라들이 히토류 패권에서 벗어나고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G7 회담에서도 탈중국 로드맵 수립 이런 것들을 논의할 거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별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단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효과는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발 좀 이런 사태가 이제 뭐 우리가 비견하게 보면 과거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몇 가지 핵심 소재를 수출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독도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게 우리나라 산업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주요 이제 소재나 부품들 같은 경우는 일본 제품을 당연히 쓰는 걸로 여겼었죠. 예를 들어서 구매 담당자가 국내로 전환하려고 할 때 일본 거 리스크 관리를 네가 할 거야라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일본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지금은 거의 다 개발을 해버렸어요. 그 품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국산 제품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는 흐름을 만들었죠. 히토류 같은 경우도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다양한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렇게 방위 전략적인 부분들이 된다라고 측면에서 보면 각 국가 단위에서 이건 이제 국가 단위에서 논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이제 지원책들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발에 나설 당위성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나라라든지 더군다나 이게 지금 G7에서 하게 된다라면
서로 간의 어떤 협력 관계라든지 특허의 어떤 교류라든지 기술의 교류 이런 부분들까지 아마 나타나게 된다라면 예. 장기적으로는 결국 중국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야,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면 네. 트럼프가 이렇게 나섰으면 안 됐지. 하여간 이렇게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망치고 있는 주범이 누군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거는 청취자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 트럼프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잘하고 있는 거죠. 옹호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언제까지 중국에 끌려다닐 거냐 이런 부분들이니까 차제 물론 지금은 혼란스럽긴 하지만 네. 차제 이것을 잘했다라고 평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쪽 트럼프를 잠깐 옹호해봤습니다. 예, 뭐 역사가 판단을 하도록 예. 한 이거는 역사의 몫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 미국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봤는데 미국만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역시 수출 활로를 여러 가지로 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의 생산 기지 거점으로 헝가리를 골랐다고 해요. 왜 헝가리입니까? 일단은 헝가리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고 있다라는 예. 그런 게 있고요.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나라 중 하나다라고.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유럽 나라들이 중국과 그렇게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는 편은 아닌데 특히나 이제 동부 유럽 쪽에서 뭐 중국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 이제 정책적인 이슈인데 아무래도 경제를 개발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전환이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이 이미 쌓여 있거든요.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공급망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전기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다가 교류 흔히 말하는 미국 그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강점이 있죠. 헝가리의 강점 있는 건 법인세를 중국 기업에 되게 9%대 혜택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인건비가 독일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거기 아직은 그러니까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려 그러면 인건비가 싼 데로 가야 되는데 기존 서구 유럽 국가에 진출할 수는 없다. 그리고 기존 서구 유럽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자동차 공급망들이 다 깔려 있기도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각각 다 있기 때문에 그들 나라에 진출하기도 어려운 상황들이고 중국 입장에서 입지가 좋고 법인세 혜택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주고 인건비가 싸고 교육 수준도 비교적 그 주위 국가들에 높다 보니까 헝가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헝가리 총리가 친트럼프 아니에요? 뭐 친트럼프랑 상관없이 그걸 그러니까 뭐 물론 이런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교류가 이게 단 지금 문제는 아니고 2010년대부터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헝가리가 친동방 정책을 핀 것이 한 2010년대부터고 심지어 중국의 코로나 백신도 이게 좀 심지어란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게 중국의 코로나 백신 약간의 검증 안 된 코로나 백신을 받아들인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우호 관계가 오래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는 헝가리도 뭐 중진국 정도는 되지만 이런 국가에 진출하는 것은 장기간의 지속적인 노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201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많은 관계들이 있었고 중국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헝가리 역시 이렇게 호응함으로써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쌓여 있다. 그리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잘 맞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뭐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 유럽 내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정도의 어떤 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역사적으로 있다라고 서방의 최전선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최전선이고 서방의 최전선이었습니다만 그 과거 소련이 밀고 들어왔을 때 유일하게 저항했었던 나라고 그런 지리적 중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죠. 지금 미국과 중국 여러 차례 이재명 대통령이 통화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대체 어떤 다자 외교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네, 일단 뭐 순서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일본, 중국 이런 순으로 좀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미국 대통령과 통화는 가장 먼저 하는 건데 이제 중국과 일본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그 가늠을 했겠죠. 우리한테 먼저 전화했다 이런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제 일본과 먼저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일부 이제 미국에서도 우려했었던 중국을 그쪽가 이제 가겠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어떻게 보면 씻어주는 행위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은 바로 이제 이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결국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외교. 그러니까 이제 미국 측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일부 그 언사들이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라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 좀 껄끄러운 대상이었다라는 부분들이고 우리한테는 우리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있는 G7 회담이 되겠죠. G7 회담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준비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
준비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또 이제 그 우리 또 경제 단체 이런 분들을 만난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결국 이제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나타났던 이제 다자주의, 예. 자유무역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동안에는 한쪽으로 치우쳤었던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쳤었던 부분들을 그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입을 참 다물고 있으면서 서로 상대방의 얘기들을 들어주는 그런 외교 그러면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니네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협의해 갈까라는 식의 어떤 조금 중립적인 외교 정책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이렇게 절묘한 줄타기 외교를 할 때는 나라가 평안하고 한쪽에 쏠리는 외교를 할 때는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지정학적인 어떤 숙명을 타고난 나라라 잘 현명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베선트 재무장관 이야기 하나 짚어볼까요? 베선트 재무장관이 간밤에 나왔는데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에는 상호 관세 유예를 연장하겠다. 트럼프가 기한 연장 가능하긴 한데 필요하지는 않을 거다. 뭐 어쩌자는 거죠? 뭐 국합 배드캅이라고 늘 이제 많이 쓰는 그런 거 많이 쓰는 자기가 좋은 얘기 해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기도 하고 네. 또 혼낼 사람도 혼내야 결국 진술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뭐 양면 작전을 피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거는 다 네네네. 성과죠. 그 관세란 것은 결국 기한을 줬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연장을 하도록 명분 있는 연장이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한 경제적인 협상이 아니라 이제 외교적인 협상 그리고 이제 패권 경쟁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제 성과가 1번 성과를 좀 그 성과가 좋은 성과 나는 게 1번이고 예. 연장을 하는 명분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패스턴 장관 같은 경우에는 명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연장할 수 있는 명분들을 좀 쌓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빨리 성과를 내라라는 게 양면적인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워낙 많은 국가들하고 이제 협상을 네네네. 하다 보니까 미국의 결국은 국무부가 할 수 있는 일도 그 재무부라든지 물리적으로 이게 되겠어요. 물리적으로 이게 하는 것들 국무부 미국 전반적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결국 주요 국가들 중심으로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한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 분명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부터 성과가 나기 시작했으니까 차근차근 가지 네,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역시 이런 것에 잘 그러니까 상대편이 어떻게 하느냐를 일본이라든 예. 좋은 우리나라의 그 그렇죠. 반면교사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잘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협상을 어떻게 끌어가는지 이런 것들 정보 공유하고 이 협상 전략 같은 것들도 좀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마 중요하지 예.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거의 뭐 성과가 없는 상황이고 네. 혼란만 키웠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측면에서 사고를 치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2부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자,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성과를 볼 수 있는 상대방 일본이었는데 일본과의 협상은 전혀 진도가 지금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들리는 뉴스들을 보면 많이 이제 내주는 있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협상에 있어서 좀 진짜 그 여기 애타는 나라, 네네네. 애가 타는 나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처음에 이제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이제 그 알래스카 네. 것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무기도 사주겠다. 그 다음에 반도체도 우리가 그렇죠. 많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더군다나 이제 지금은 미국 자동차가 솔직히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안 좀 팔리죠. 맞지가 않죠. 도로 사정상 제 친구가 미국산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친구의 가장 큰 불만은 주차장에 차 세우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공공 주차장은 워낙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차 세우는 게 가장 불만인데 연비도요. 뭐 그렇고 뭐 그런 거 사소한 것이 불편한 건데 네네네. 지금 토요타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협상 카드로 우리 회사 이제 이 유통망을 통해서 미국산 차를 팔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파는 것보다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대한 건데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도로가 더 좁아서 네네네. 저도 일본에서 운전을 안 해봤습니다만 운전하신 분들이 그거 한 적응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거기다 네네네. 미국 차를 가지고 운전한다? 이건 또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내주고 있는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를 내주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미국이 묵묵부답으로 좀 일관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타결이 좀 돼야 그것을 좀 근거로 우리가 이제 또 나름대로 입장을 견지할 텐데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는 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핑계라도 될 수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핑계 될 것도 없고 상당히 조금 곤혹스러운 입장이 계속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본도 급하고 미국도 급한데 의외로 성과는 안 나오는 네, 그렇죠. 예. 이런 상황.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예. 별로 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 쪽에 대해서만 더 얘기를 하고 뭐 멕시코 관세라든지 뭐 이런 뭐 그런 쪽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일본은 조금 만만하게 본 게 아닌가. 조금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겠죠. 그분이라면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사고친 다른 이야기는 2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SET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LG 맞죠? LG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님,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미국으로 가기 전에 우리 시장 잠깐만 짚어보고 갈게요. 우리 시장 오늘 2,916.77 정도, 잘하면 2,920원도 넘을 것 같기도 한데 힘이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외국인은 순매도고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허니문 랠리가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공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기대감으로 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으로 오릅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로 현재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여기서 특징들을 보면 두 가지 특징,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올라온 것들은 뭐 제가 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사실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 요 며칠 사이에 두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6만 전자 탈환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보통 이 정도라면 삼성전자가 6만 전자는 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2,900에 왔는데도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못 따르고 있고 만약 삼성전자가 6만 전자였다면 3,000포인트를 갔겠죠.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오후 들어서 좀 탄력들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식이 두 번째로 올 때 실적으로 올라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2분기가 끝나고 나면 7월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 조금 시장은 냉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급하게 올랐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셨다라면 기분 좋은 차익 실현도 한번 고민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역시 시장의 언제나 최대 이슈는 실적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가보죠. 미국이 지금 굉장히 뒤숭숭해요. 어제 아침에 저희가 특파원 연결을 TV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특파원이 최루탄을 맞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굉장히 아침에 고생하는. 네. 그러다가 잠깐 방송이 끊어지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LA에서 시작된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어요. 이거 반 트럼프 정서가 굉장히 뭐 퍼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일단은 이민자에 대해서 이게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경하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하겠다가 사실 공약이었고 그걸 실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이거를 사실 한국인 분들도 미국에 뭐 불시에 뭐 그런 검사당한다는 이야기 요새 이제 실제 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사당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 자기는 정당하게 영주권도 있고 혹은 시민권도 있는 사람들이 이게 당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불만이 많이 섞일 수밖에 없는 국가고 특히나 LA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자유적인 측면이 있는 데다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무차별적으로 막 이렇게 단속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다음에 또 무차별 단속하면서 이제 체포되는 것들이 보기가 좋지 않죠. 그러니까 보기도 좋지 않고 이게 지역 사회가 기본적으로 반감이 있는데 우리의 갇힌 친구들을 잡아간다 이런 개념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불법 시위가 확장이 됐고 그리고 굉장히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경하게 그러니까 LA시 같은 경우를 이민자의 피난처 뭐 약간 이민자들 옹호하는 불법 이민자 옹호하는 도시처럼 이렇게 몰아가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더 세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뭐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반트럼프 정서들이 있고 이민자들과 같이 잘 공유하던 도시들에 대해서는 도시들은 지역 사회가 또 붕괴되는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지역 사회가 엄청나게 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뉴욕이면 뉴욕, 뭐 시카고면 시카고, LA면 LA 이렇게 기본적인 지역 사회 공통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격발되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야. 사실 우리 친구들이고 다 같이 살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가고 뭐 자기 딸의 친구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물론 불법 인자를 잡아갈 수는 있는데 그 방법 자체가 너무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여기를 이제 악의 도시 이런 급으로 약간 매도하다 존재 보니까 자체가 문제다. 누구 존재 자체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패션엔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그나마 관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커프스 버튼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게 싫어졌어요.
트럼프가 항상 그거 타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하기가 싫어질 정도로 여기 한국에 있는 제가 이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진압 같은 걸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빈 뉴섬 주지사, 캘리포니아 주지사, 새로운 이 잠룡으로 새로운 스타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잘생기셨더라고요. 일단은 예전에 화보 찍은 것도 있는데 잘생겼더라고요. 그냥 보통 연설하는 것도 찍어보니까 역시 이 잘생기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 떠나서 어쨌든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LA 지역을 뭐 악의 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외계인이 침공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계인이라는 것은 이제 시위자들 일부가 이제 멕시코 국기를 좀 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게 이제 외계인이다 이제 뭐 이런 표현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분 같은 경우 이제 기자회견을 공식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죠. 지금 이제 이민자들을 잡아가고 폭도들을 잡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주위에서 일을 하고 있고 같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 커뮤니티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을 불법이라고 해서 잡아가느냐 이건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이제 군을 동원한 거 이제 군 동원도 이제 이분이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상태죠.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우리 뭐 불과 얼마 전의 상황처럼 동원을 한 부분들이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지금 트럼프와 반감을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트럼프 정서에 맞부딪히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목소리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차기 잠룡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아직은 물론 이제 해리스는 약간 소극적이라고 하고 물론 아직까지 이제 또 정상적이라면 대선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 스타들이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같은 경우 만약에 이 폭동에 관련돼서 트럼프와 잘 해결하게 된다라면 정말 차기 주도주로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영향력들을 보면 여기서 보통 이제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이 스타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복합적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자 문제라든지 다문화라든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조정함으로써 민주당이 과거에 영향을 있는 사람들이 나왔던 장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30년 전에 한 번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반발이 클 것도 알았고 굉장히 많은 비판에 직면할 것도 분명히 알긴 알았을 거예요.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강경한 스탠스로 하고 SNS를 통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자꾸 하는 배경 뭘로 보십니까? 일단은 뭐 불법 이민자에 대한 그 사실 큰 틀에서 관세하고 불법 이민자 정리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정책이었기 때문에 공약 뭐 대표적인 공약이니까. 이게 마가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재부흥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전략이고 이제 미국의 어떤 국민들의 근로라든지 이런 것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상황들이 것 같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민주당이시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민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이걸 한다고 해서 이제 뭐 자기 지지자들도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표가 불법 이민자들 뭐 당연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이들의 자제들은 그렇죠. 이분들이 낳기만 그러니까 애를 낳고 이렇게 기르면은 그분들은 또 이제 또 미국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채널들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미국 공화당 입장에서는 뭐 사실 반대할 만한 이슈기도 하다. 미국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한 수준의 백인 뭐 근로자들 이런 데 위한 약간 그런 당으로 이제 이름을 그 느낌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정부는 저소득, 저교육, 백인층이 많이 지지를 한다고 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그게 일단은 이제 정치적인 의도라는 거네요. 정치적인 의도가 그게 사실은 이민자들이 나가면 그 흔히 말하는 저소득 그러니까 저임금 그러니까 미국의 임금 수준인데 흔히 불법 이민자들은 흔히 임금이 더 낮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서비스 같은 것들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긴 한데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정치적인 의도가 아무래도 깔려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뭐 개인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 언제나 이 정치와 경제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경제가 정치 논리로 움직일 때 망가지기 마련이죠. 아무튼간에 자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그 자기 SNS 트루스 소셜에다 또 글을 올렸는데 CPI가 잘 나왔다, 물가 잘 나왔다. 그러니까 연준은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차기 연준 의장으로 베선트 재무장관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만약에 베선트 재무장관이 정말 지명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 연준의 독립성 여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하더라도 이제 내년이고요. 예, 예. 내년으로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미국 제가 잘 모르는 건데 그냥 제가 느끼는 거는 미국은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임명권자에 대한 뭐 충성도, 임명권자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아무래도, 있는 게 예. 있지만 미국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연준 의장이 되면 역사에 트럼프의 재무장관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버냉킨처럼 역사에 남는 연준 의장이 될 것이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 것이고요. 따라서 연준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뭐 하다못해 나중에 험한 말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미국의 특성을 안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의 영향력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은 약간 기우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임명되더라도 통화 정책이 그렇게 막 바꿀 수 있을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예. 뭐 따지고 보면은 제롬 파월 지금 의장도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긴 그렇죠. 하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요거 하나만 짧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에게 $1,000 종잣돈을 지급하는 트럼프 계좌도 준비 중이다. 이거 왜 갑자기 트럼프에서 복지 정책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사회 역시 중산층이 붕괴되고, 그러니까 중산층 붕괴라는 건 민주당 아젠다긴 한데 예. 근본적으로는 트럼프가 이제 신생아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하면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은 자산 격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하고 그렇죠. 말도 못하게 심한 나라고 네네네. 이 자산 격차 때문에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 미국은 대학 교육을 받으면 진짜 임금이 많이 올라가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 격차 같은 예, 것들이 예.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후속 세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차원에서 아마 기본적으로는 관련이 있다라고 뭐 하시면 그러니까 뭐 이게 비판이 있죠. 뭐 이게 사실은 $1,000 넣는 것 18년간 뭐 인출 제한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긴 한데 예, 기본적으로는 뭐 일종의 투자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산 격차 완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슈도 있고요. 그만큼 그렇게 그다음에 이거를 하면서 뭐 장기적으로 복지비도 좀 절약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도도 있긴 한데 근본적인 이슈는 있어요. 미국은 교육이 중요하다고 대학만 나오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임금이 좋아지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많은 저소득층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범죄자가 되거나 저임금 일자리로 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뭐 일종의 뭐 복지비를 쓴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것보다는 아마 일단 미국 사회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조금 더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거 이게 단순히 뭐 복지나 이게 세금 때문에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뭐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에 대한 재투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튼 트럼프에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정책이 나온다는 것도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